근데 이게 벌써 2022년 2월 24일에 시작했으니까 이게 뭐 역사적인 전환점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전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보입니다. 역시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우리가 초반부터 계속 지금까지 위력을 보고 있는 드론들이 되겠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뺏긴 지역들이 아까운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조금만 더 차지하면은 이제 안전한 이 러시아의 영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최소 1, 2년은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저희가 최승병 박사님을 모시고 군사 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최 박사님 오래간만에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께도 인사드려야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승병이라고 합니다. 우선 일단은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결국은 미래전, 장차전의 일종 전조를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갖다 서로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자기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마치겠다고 그랬는데 이 전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벌써 2022년 2월 24일에 시작했으니까 뭐 3년 하고도 지금 거의 2개월이 넘게 지나갔는데도 당초에는 굉장히 일찍 끝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잘 버텨줬고 그리고 러시아도 만만치 않게 지금까지 계속 싸움을 이어가면서 교착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 저희가 했던 예상 중에 하나가 이거 6.25 전쟁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6.25 전쟁도 전쟁 초반에는 굉장히 이 혼돈한 굉장히 이제 스피디한 국면이 전개가 되면서 금방 끝나나 싶었더니 이게 미국이 참전해도 중국이 또 들어와서 밀리지가 않는 국면 속에서 결국에 한참 동안 이게 시간이 끌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미 그 국면에 들어왔고 6.25 전쟁도 휴전 협상을 갖다가 시작한 지 거의 2년이나 돼서야 끝난 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휴전을 얘기를 시작을 하는 게 아마 최소 1, 2년은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금 뺏긴 지역들이 아까운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돈바스 지역이 핵심인데 돈바스 지역이 사실 우크라이나의 여러 중공업이라든가 각종 광물 자원의 핵심 보고이기 때문에 여길 뺏기고서는 과연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앞으로의 산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있고 지금 전선이 이 드니프로강 하구 쪽으로 쫙 나와 있는데 이 드니프로강도 사실 우크라이나 교통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이 광대한 흑토지대에 생산되는 곡물을 수출하려면은 이 드니프로강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도 쉽게 딱 여기서 이 끝내기도 애매한 것이 조금만 더 차지하면은 이제 안전한 이 러시아의 영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되게 애매해 갖고 이게 서로가 조금 더 밀당을 할 것 같습니다. 변수를 봐야 될 거는 결국 이제 트럼프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 가을에 있는 또 이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아마 중간 선거 전까지는 빨리 마무리 져가지고 내가 바로 그 딜을 해놨다. 역시 나는 거래 기술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빨리 또 지금 이란 벌써 시작하잖아요. 이란 협정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마 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정확하신데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데드라인이 역시 중간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쟁이 좀 양태가 예상 못한 것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특히 새로운 무기들이 많이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전쟁의 근본적인 양상이 바뀌었다고 그럴까요? 1차 세계대전 전에 우리 남아공화국에서 보면 전쟁이 있었잖아요. 보아전쟁에 있고 나서 그다음에 일전쟁이 있고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는데 보아전쟁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됐던 것 같은데 혹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 전쟁 방식에 있어서 어떤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혹시 개인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게 뭐 역사적인 전환점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전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이번에도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진짜 대전환점이다. 전쟁 수행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최근의 컨센서스는 그것까지는 아니다. 전쟁의 본질을 바꾼 것은 아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전차 무용론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전쟁 초반에 러시아가 강력한 기갑 부대를 앞세워서 쫙 키이우까지 전진을 했지만은 거기서 수많은
자폭 드론과 여러 가지 이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과 엔로가 대활약을 했죠. 그러면서 아주 큰 콜 다치면서 이거 완전히 전쟁이 뒤바뀌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전차는 여전히 살아남았거든요. 전차는 지금도 뭐 다양한 이 재밍 장비들과 다양한 좀 조잡하지만은 철망 같은 걸 얹어가면서 화력 지원 수단으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도 그동안 여러 가지 대드론 전술들을 발전을 시키면서 어쨌건 기존의 무기 체계들이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중요한 거는 재병 협동이다. 러시아가 초반에 이렇게 당했던 거는 이 신무기에 대응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갖추지 못하고 이거 전술적으로도 워낙 미숙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큰 이 한 방을 먹은 것이지, 결국에 지금 러시아도 정신 차리고 그런 걸 보완을 하니까 그럭저럭 또 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재병 협동을 통해서 우리가 입체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이런 전쟁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이제 신무기들은 진짜 놀랄만한 것이 많이 들어온 것이죠. 과거라고 하면은 무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작전 요구 성능, 즉 ROC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딱 나오고 전문 이 개발사들이 그거에 의해서 아주 장기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멋있는 공장에서 결제 과정도 굉장히 길 거예요, 아마. 네, 이거 뭐 검사도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이거 보통 밀리터리 스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사 하나를 만들건 뭐 스위치 하나를 만들건 굉장히 아주 튼튼한 그야말로 터프한 이런 부품들을 다 만들어서 조립한 그런 무기들만을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역시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우리가 초반부터 계속 지금까지 위력을 보고 있는 드론들이 되겠죠. 그렇죠. 드론은 기존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과거 이라크전 같은 데서도 미국에서 조종하면서 각종 표적들을 갖다가 제공하는 그런 것들은 뭐 대당 거의 1억 달러씩 하는 그런 무기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전쟁에서는 정말 몇백 달러밖에 안 되는 그런 상용 드론부터 군사용이라고 해도 이번에는 저가형 드론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상용과 군용의 간격이 굉장히 명확했잖아요. 근데 이번 걸 보니까 결국은 요 간격이 좀 사라지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줄었고요. 특히 러시아는 이게 양쪽에서 많이 벌어졌는데 우크라이나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못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초반에 그 드론전을 수행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 한 게 아니라 민간 동호인들이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평소에 드론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놀던 민간 드론을 갖다가 이거 군용으로 쓰자라고 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내갖고 그걸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채용을 했었고요. 그런 쪽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놀라운 것들이 이번에는 굉장히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다가 즉시 많이 썼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했던 것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갖다가 파악하는데 물론 미국이나 영국의 여러 가지 위성 감시자산 정보들 그것도 있었는데 우크라이나도 자체적으로 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 있었나요? 뭐냐면 바로 SNS 분석하는 겁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스마트폰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 병사들 마찬가지로 막 그 셀카 찍으면서 나 지금 어디 왔다? 부주의하게 올리면은 딱 위치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위치 태그가 찍혀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없더라도 이 영상을 분석을 해갖고 지금 여기 위치다. 그러니까 지금 병사들이 지금 수원에서 천안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런 식의 정보를 갖다가 SNS에서 탁탁탁 잡아갖고 지금 러시아군의 위치가 여기쯤이니 지금 우리 수비 병력 있어? 없어? 그럼 빨리 글로 가봐. 이런 식으로 그 위치를 딱 잡아갖고, 이를테면 러시아군의 포대 같은 경우 많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군사 유튜버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갖고 독점 취재해갖고 딱 가갖고 우리 자랑스러운 러시아 부대 하면서 막 취재하는데 당연히 거기에는 아무 위치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그걸 딱 판독하고서 저기 어느 도시에 어느 쇼핑센터 옆인데 저기 주차돼 있었구나 저 차량들이. 그러면은 또 거길 장거리 미사일로 때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또 심리전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거 있으세요, 혹시? 심리전 같은 경우들도 보면은 러시아 병사들이 신원을 갖다가 굉장히 우크라이나가 많이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병사가 만약에 전사한 병사를 딱 찍으면은 얼굴 판독이 돼갖고 얘는 이름이 세르게이 누구다가. 그렇습니다. 그런 게 나오고 전화번호 딱 나오고 하면은 정말 놀라운 것이 그 다음에 전사 통지를 우크라이나군이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근데 아내한테 보낸다든지. 아내나 부모님한테. 그러면 후방의 가족들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후방의 민심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죠. 이런 일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민간에서 이런 SNS 개발하고 이런 기술자들이 낸 거거든요. 그런 걸로 다양하게 해갖고 최신 기술을 빠르게 접목시키는 것들 하고 있고, 이런 기술들이 다양하게 즉시 전장에 쓰이면서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도 부족하고
수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초반에 러시아 무기들 생각보다 허접하다고 사람들 많이 놀랐는데 근데 후반부터는 러시아도 좀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군수 산업이 좀 뭔가 각성을 했는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군수 산업이 그래도 서방에 비해서는 기본 인프라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는 옛날부터 물량의 군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탄이라든가 총탄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탄약 생산 시설은 많이 남아 있어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큰 문제가 서방은 이 군축한다고 해서 탄약 공장까지 다 없애버리는 바람에 지금 기본적인 포탄조차 생산이 안 돼갖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생산 캐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회 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우리는 지원을 하고 미국은 비축 물자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고. 근데 러시아도 보니까 152mm 포탄 좀 부족했다는 얘기는 있긴 있었는데 초반엔 부족했는데 러시아는 기본 공장들은 캐파가 다 있어서. 캐파가 이걸 다시 복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빨리 이 올라온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도 사실 부족해서 북한 탄약 굉장히 많이 사다 쓰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은 꽤 많이 올라온 게 사실이고 그리고 러시아도 이번에 다양한 새로운 신무기들에 대응을 해갖고 여러 가지 조치들 많이 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드론전에서 또 러시아가 잘 써먹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이란제 드론 샤헤드 136이죠. 근데 이란에서 공급받는 걸로는 이거 찔끔찔끔 감질나기 때문에 아예 라이센스 생산을 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을 져서 얘네들이 대량 생산을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한 $10,000 그 정도 낮추고 우크라이나도 이런 군용 드론을 갖다가 엄청나게 캐파를 늘려서 거의 연간 100만 대 생산 체제를 연간 100만 대요. 네. 러시아는 또 그거의 한 2배로 더 위. 네. 이렇게 늘리면서 드론전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도 지금 노동력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무래도 전장으로 보내야 될 병사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갔잖아요. 젊은 사람도 많이 있고 군 기피하면서 여러 가지 도망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숙련 노동력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이런 굉장히 가공 정밀도가 높은 그런 아주 복잡한 무기들 생산은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한 뭐 공고 정도 나와서 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우리 반도체 라인에 투입되는 아주머니들처럼 이렇게 별로 숙련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드론 이 생산 시설이 그런 거대한 공장뿐만이 아니라 아예 전선 가까운 곳에서도 야전에서도 많이 만듭니다. 전선에서 가까운 어떤 마을에 그냥 뭐 체육관 같은 데다가 부품 실어 와갖고 그냥 간단하게 조립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동네 사람들 좀 쉬고 있던 아저씨들이나 아줌마들 좀 교육시켜서 그냥 뚝딱뚝딱 해도 충분히 조립해서 나중에 쓸 뭐 수 있게 검수만 하면 되죠. 그런 수준으로 굉장히 이 생산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